지난 시간에 이어 오리진, 이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여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뒤 여러분에게 이 작은 시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원시 숲에서 잠시 헤엄쳐 보시죠. 이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까요? 화학 물질이 소용돌이 치는 바다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출현했을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 미생물이 묻어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신? 불행히도 우리는 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그 순간 이후, 그러니까 생명이 처음 나타난 이후의 일들 뿐입니다. 진화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인류는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며 학자들은 화석 기록을 토대로 확실한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진화의 과정을 거꾸로 돌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에드먼드의 얼굴이 털이 자라나면서 원신의 얼굴이 되어갔다. 뼈의 구조가 유인원처럼 바뀌더니 어지러울 만큼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더 옛날 종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여우 원숭이, 나무 늘보, 오리 너구리,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뱀장어, 물고기, 플랭크톤, 아메바를 거쳐 급기야 에드먼드 커시는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박테리아로 변했다. 드넓은 바다에서 홀로 맥동하는 단세포 생물이 된 것이다. 생명의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하는 점들, 에드먼드가 말했다. 바로 이것이 거꾸로 돌린 우리의 영화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화학적 바다에서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화면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인 원인. 다윈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창조의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윈의 이론은 적자 생존, 서바이벌은 설명해도 적자의 도래, 어라이벌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과연 어떻게 이 지구상에 도래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밤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환상적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훨씬 충격적일 겁니다. 에드먼드는 탁한 액체가 든 시험관을 다시 들고 나타났다. 1950년대 밀러와 유리라는 두 화학자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밀러 유리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몇몇 아미노산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것은 생명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믿는 것처럼 생명은 어떤 신성한 계획을 필요로 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2007년 이전까지의 경과입니다. 2007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랬지요. 에드먼드는 다시 시험관을 들어보였다. 나는 20억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이 시험관을 분석해 창조론자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진짜 타임머신은 아닙니다. 컴퓨터 모델링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 후의 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시바다의 시뮬레이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운동, 연력학, 중력, 에너지 보전, 기타 등등의 물리학 법칙뿐만 아니라 화학까지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저 들끓는 원시 숲 속에서 원자 하나하나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원리만 보면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실제로는 끔찍할 정도로 복잡하죠. 안타깝게도 이토록 수많은 변수가 개입되는 시뮬레이션을 처리하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한데 현재 지구상에는 그런 고성능 컴퓨터가 없습니다. 단 한 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극적인 오르간 소리에 맞춰 에드먼드의 슈퍼컴퓨터를 소개하는 강렬한 동영상이 시작되었고 이윽고 양자 정육면체가 그 베일을 벗었다.
에드먼드의 거대한 2층짜리 컴퓨터, 이 외부였죠. 이제 화면에는 가상의 플라스크가 나타났다. 액체가 확대의 확대를 거듭해 원자 수준까지 도달했고 각각의 원자가 가열된 혼합물 속에서 온도와 전하와 물리적 운동의 영향 아래 서로 결합하고 재결합하는 모습이 생생히 보였다. 프로그램이 100년, 1000년, 100만 년 단위로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분자들의 결합이 계속되고 구조적 복잡성은 더욱 커졌다. 아찔할 만큼 빠른 속도로 영상이 돌아가는 가운데 에드먼드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이 플라스크 안에 무엇이 나타났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화학 반응도 없었습니다. 창조의 순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무생물의 화학 성분이 마구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에드먼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슬픈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레시피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하나 빠뜨린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빠뜨린 걸까요? 왜 나의 원시 스프는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거부했을까요?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생화학자 콘스턴트 게르하르트 박사가 화면에 등장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창조하냐고요? 못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무생물의 화학물질이 생명체를 형성하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사실 세포들이 스스로를 생명체로 조직한다는 개념 자체가 엔트로피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엔트로피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돗물이 담긴 한 잔의 잔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잉크가 바로 물에서 퍼져나가겠죠. 투명했던 물이 파란색의 물로 바뀝니다. 이렇게 파란색의 물로 바뀐 뒤에는 열을 가해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시 물과 잉크로 분리되지는 않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구조를 해치합니다. 그리고 비가역적이죠. 깨진 달걀이 멀쩡해지거나 무너진 모래성이 재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르하르트 박사가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우주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의 물리학 법칙은 무작위를 향해 가지 조직화를 향해 가지는 않아요. 따라서 문제는 이겁니다. 무생물인 화학물질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를 복잡한 생명체로 조직화하는가? 나는 원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생명이란 존재는 조물주 개념을 고려하게 만드는 유일한 과학적 수수께끼입니다. 이번에는 에드먼드가 나타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약 여러분이 카오스가 지배하는 우주에 질서를 창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찾는다면 신보다 훨씬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에드먼드는 쇳가루가 흩뿌려진 종이 접시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큼직한 자석을 접시 밑으로 가져갔다. 쇳가루는 대본에 질서 정연하게 호를 그리며 완벽하게 정렬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쇳가루를 조직화했습니다. 신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기의 힘입니다. 보신 것처럼 생명은 우주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무생물의 분자들은 늘 스스로를 조직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죠. 토네이도의 소용돌이, 눈송이, 강바닥의 물결 자국, 수정 결정, 토성의 고리. 보시다시피 때때로 우주는 물질을 조직화합니다. 엔트로피의 정반대 현상처럼 보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우주는 질서를 좋아할까요? 카오스를 좋아할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반전이 있다고 믿는 아주 젊고 총명한 물리학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젊은 물리학자 제러미 잉글랜드가 등장했다. 제러미 잉글랜드의 이론은 우주는 단 하나의 방향,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 그 방향이요 목적이었다. 우주는 일단 에너지가 집중된 영역을 발견하면 그 에너지를 퍼뜨린다. 커시가 언급한 뜨거운 커피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뜨거운 커피는 항상 식어간다. 열역학 제2 법칙에 따라서 자신의 열 에너지를
방 안의 다른 분자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가 엔트로피와 무질서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말했다. 그러니 분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사진들이 다시 나타났다. 토네이도의 소용돌이, 강바닥의 물결 자국, 그리고 눈송이 사진들. 이것들은 모두 소산 구조의 예입니다. 분자들이 구조 속에 배치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그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흩어 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잉글랜드는 고기압이 한정된 지역에 농축될 경우 자연이 그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 소진시킴으로써 토네이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바닥의 물결 자국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의 에너지를 가로채서 사방으로 흩어 놓았기 때문이다. 눈송이는 다면체 구조를 형성해 햇빛을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반사함으로써 태양 에너지를 분산한다. 간단히 말해서 물질은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흩어놓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화합니다. 자연은 무질서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조그만 질서의 포켓을 만들어냅니다. 이 포켓들은 시스템의 카오스를 촉진함으로써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랭던은 비로소 깨달았다. 효과적으로 카오스를 창조하려면 약간의 질서가 필요하다. 잉글랜드의 설명이 이어졌다. 엔트로피가 생명의 기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알고 보면 생명은 에너지를 솟아시킨다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태양의 강렬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성장하며 햇빛보다 훨씬 덜 집중된 형태의 에너지인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광합성은 아주 효과적인 엔트로피 기계인 셈이죠. 태양의 농축된 에너지는 나무에 의해 분해되고 약화되며 그 결과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인간은 물론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조직화된 물질을 음식으로 섭취해 그것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우주에 흩어놓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반화하면 저는 생명이 물리학 법칙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법칙 때문에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랭던은 이 논리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율을 느꼈다. 만약 장렬하는 태양이 비옥한 땅을 비춘다면 지구의 물리법칙은 그 에너지의 분산을 돕기 위해 식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만약 깊은 바닷속에서 유황이 분출해 물이 끓기 시작한다면 그곳에 생명이 출현해 그 에너지를 솟아시킬 것이다. 생명이 신의 손길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라고 랭던은 생각했다. 저는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잉글랜드가 말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은 저의 과학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저는 영혼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이론이 불가지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의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직자와 철학자들의 영역으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잉글랜드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에드먼드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만약 잉글랜드 교수의 이론이 옳다면 우주의 모든 운영체제는 단 한 줄의 명령어로 요약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퍼뜨려라. 나는 몇 주에 걸쳐 지난번에 실패한 실험을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목표, 즉 존재의 이유를 시스템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에너지를 솟아나라는 명령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나는 원시 수프 안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도록 최대한의 창의력을 동원하라고 컴퓨터에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라도 만드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즉, 내가 만든 가상의 원시 수프에서 빠져있던 요소를 찾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랭던과 암브라는 에드먼드의 컴퓨터 모델이 재생하기 시작한 움직이는 그래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빨리 감기를 통해 수백 년 이후를 시뮬레이션 결과 밀러 유리의 아미노산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이 계속될수록 점점 복잡한 분자들이 형성되더니 육각형 벌집 모양 사슬로 결합했다. 뉴클레오티드입니다. 육각형들이 계속해서 융합되는 가운데 에드먼드가 외쳤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내면 최초의 구조가 어렴풋이 형태를 드러냅니다. 에드먼드가 그 말을 하는 동안 뉴클레오티드 사슬 하나가 저 혼자 말려 들어가면서 나선 모양을 띄었다. 보셨습니까?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자 시스템은 구조를 형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예측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솟아날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링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랭던은 조그만 나선이 쌍둥이 나선이 되고 그 구조가 점점 확장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학물인 이중 나선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모든 생명의 기초인 DNA가 나타난 것입니다. 화면에 에드먼드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부터 모델을 앞으로 되돌려보면 실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윈의 진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화는 우주가 끊임없이 자신의 도구를 실험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살아남아 스스로를 복제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도구는 나무처럼 또 어떤 도구는 우리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생명을 창조한 바로 그 물리학 법칙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있든 없든 존재합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생명은 우주의 핵심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주가 에너지를 솟아나기 위해 창조하고 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에드먼드가 말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을 잘 쫓아왔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좀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한 발견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또 하나의 발견으로 이어지니까요. 에드먼드는 한 호흡을 건너뛰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면에는 에드먼드의 원시수프 시뮬레이션 속에서 조그만 가상의 생명체들이 들끓는 모습이 비쳤다. 발화를 시작한 모델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인간의 진화가 진행되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컴퓨터조차 그 정도 규모의 시뮬레이션은 감당하지 못하는 탓에 범위를 좁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뜻밖의 자료에서 어떤 기술을 차용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바로 트위닝이죠. 이것은 작가가 핵심적인 두 개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첫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로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중간 단계의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우리는 과학 덕분에 침팬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같은 몇몇 키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이들 종 사이의 전이는 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에드먼드는 컴퓨터 트위닝 기법을 이용해 인류 진화의 빈자리를 채워넣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웨이브는 사상 최초로 오랜 세월에 걸친 지적 진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적으로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지 이를 통해 그 패턴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그 패턴이 미래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2, 4, 6, 8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대본에 10을 외칠 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웨이브에게 이 10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웨이브가 지적 진화를 시뮬레이션 하고 나면 나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가 됩니다. 종의 진화는 반드시 그 유기체의 환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웨이브에게 두 번째 모델, 즉 오늘날 세계의 환경 시뮬레이션을 첫 번째 모델과 겹쳐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 정치, 과학, 기상, 기술 등 모든 분야의 뉴스들이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덕분에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는 컴퓨터에게 인간 뇌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특별히 주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테면 신약, 새로운 보건 의료기술, 오염, 문화적 요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수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모든 변수를 수정한 뒤 2번, 3번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웨이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하나 나오더군요. 화면에 1억 년 전부터 시작해 동물의 진화를 표시한 연대표가 나타났다. 꽤 복잡하고 현란한 색채의 거품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로로 커지거나 작아졌는데 각각의 거품은 종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듯했다. 도표의 왼쪽은 공룡이 장악하고 있었다. 공룡은 이미 역사상 도표가 시작될 무렵 진화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거품이 거기에 할당되어 있었다. 이 거품은 점점 더 커지다가 6,500만 년 전 공룡의 대멸종과 함께 갑자기 꺼져버렸다. 이것은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의 연대표입니다. 해당 종의 개체수, 먹이 사슬에서의 지위, 종간 우월성, 지구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등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면 특정 시기에 어떤 종이 지구를 지배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은 기원전 20만 년에 시작되었지만 이때는 그 존재감이 워낙 미미해서 잎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약 6만 5천 년 전 활과 화살을 발명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포식자의 지위를 차지한 뒤에야 겨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시된 조그만 파란색 거품은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팽창하다가 기원전 1000년부터 급격히 부풀더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 파란색 거품은 화면을 거의 다 뒤덮을 정도로 크게 부풀어 있었다. 이 도표가 끝나는 기원 후 2000년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세한 종으로 표시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감히 따라올 종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새로운 거품이 나타난 흔적이 보일 겁니다. 바로 여기. 도표가 확대되면서 인류를 나타내는 파란색 거품 위로 조그만 검정색 점이 하나 생겨난 것이 보였다. 이 새로운 종은 이미 그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참이 지극히 하찮아 보인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시간대를 2000년에서 현재로 당겨보면 여러분은 이 신참이 그동안 조용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점이 충분히 보일 만큼 도표가 확대되자 지난 20년 사이에 검정색 거품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 이제 화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채 호모 사피엔스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이 새로운 종은 아주 은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고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진화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뮬레이션을 더 돌려서 미래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고작 몇십 년만 돌려도 그림은 이렇게 바뀝니다. 도표가 다시 확장하더니 이윽고 2050년까지 연대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도표 속의 검정색 거품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더니 2050년에는 파란색 거품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차례 돌려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부단히 진화를 거듭했지만 어느 순간 새로운 종이 나타나 우리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은 멸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보시면 이 새로운 종이 우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흡수합니다. 나는 이 새로운 종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에는 이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마침내 이 수수께끼의 신참을 특정할 수 있었죠. 화면이 바뀌며 간단한 도표가 나타났다. 생물의 6가지 개라는 제목 아래 생명체의 개를 분류한 것이었는데
위에서부터 각각 동물, 식물, 원생생물, 진정세균, 고세균, 균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나날이 번성하는 이 새로운 유기체의 정체를 알고 나니 그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성에 훨씬 큰 무언가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죠. 제7의 개.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종의 개였다. 이 무생물의 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번식하며 새로운 변종을 시험하고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멸종했다. 이 새로운 유기체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개, 제7의 개를 만들어냄으로써 동물계를 비롯한 다른 여러 생물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의 이름은 테크늄이었다. 5억 년 전 우리 행성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대부분의 종이 탄생한 갑작스러운 생명의 분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테크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술의 새로운 종들이 태어나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들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신기술을 탄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컴퓨터가 발명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우주선과 수술용 로봇에 이르는 놀라운 새 도구들을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폭발적인 기술 혁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개, 테크늄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의 검정색 거품이 점점 확대되더니 더 이상 검정색이 아니라 짙은 자주색으로 보일 만큼 커졌다. 보시다시피 기술이라는 검정색 거품은 인간이라는 거품을 집어삼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자줏빛을 띠게 됩니다. 이는 두 색깔이 고르게 섞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진화 과정 중에서도 절대적 내부 공생이라는 극히 희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는 한 갈래가 두 갈래로 나누는 분기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드물게 두 개의 종이 서로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이 과정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종이 분기하는 대신 두 개의 종이 하나로 융합되는 경우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휴대전화에 몰입한 모습, 가상현실 고글을 쓴 모습, 귀에 블루투스 장비를 꽂은 모습. 이것들은 공생의 시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뇌 속에 직접 컴퓨터 칩을 심고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으며 우리 몸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나노봇을 혈관에 투입하며 생각으로 조정하는 인공 팔다리를 부착하고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게놈을 수정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더욱 증강된 버전으로 엔지니어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그 무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기술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체 외부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도구들, 그런 것들이 50년 안에 우리의 신체 내부로 편입되어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여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인 자신을 하느님이 선택한 종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비용이 너무나 저렴해지고 어디나 있을 만큼 폭넓게 보급되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이 없어지는 미래였다. 환경기술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깨끗한 식수와 영양가 있는 음식, 청정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미래, 유전자 의학에 힘입어 에드먼드를 죽음으로 내몬 암 같은 질병이 박멸되는 미래, 인터넷이라는 놀라운 힘이 세계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교육의 손길을 내미는 미래, 로봇 덕분에 조립 라인의 고단한 업무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이 아직은 엄두도 못 낼 새로운 분야에서 훨씬 보람찬 일을 하게 되는 미래,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인류의 자원이 무한정 풍족해져 더 이상 그것들을 둘러싸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미래였다.
랭던과 암브라는 세상을 향해 말하는 친구의 모습을 슬픔과 존경이 뒤섞인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기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 하나 우리의 예상과 맞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언제나 커다란 변화를 암시하는 전조입니다. 변화에는 늘 혼란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지요. 부디 창의력과 사랑을 품은 인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결합하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황된 꿈을 뛰어넘는 힘으로 무장한 채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위대한 존재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라고 경고한 처칠의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나는 무신론자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최근에 쓴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고 떠날까 합니다. 나는 이것을 미래를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민이 우리의 권력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친 에드먼드는 눈을 떴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성공을 기원합니다. 에드먼드는 떠났습니다. 이제 고민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겠죠.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암브라는 잠시 망설였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물리학 법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랭던은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은 것처럼 그녀를 힐끗 돌아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충분하냐는 거지요? 영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가진 우주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혹시 신이 있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랭던이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더러 신을 믿느냐고 물어요. 그럴 땐 솔직하게 대답하지요. 나에게 신의 문제는 코드와 패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코드, 즉 암호와 패턴은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혼동하지요. 우리 분야에서는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패턴이란 뚜렷하게 조직된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자연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요. 나선 모양으로 생겨나는 해바라기 씨앗, 벌집의 육각 구조, 물고기가 뛰어오를 때 연못 위에 퍼져가는 동심원 등등. 암호는 좀 더 특별합니다. 암호는 그 정의에서부터 이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패턴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정보나 의미를 전달해야 하죠. 예를 들면 글, 악보, 수학 방정식, 컴퓨터 언어, 십저, 십자가처럼 간단한 상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어떤 의미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나선 모양의 해바라기는 못하는 일이지요. 암호와 패턴의 또 다른 차이는 암호, 곧 기호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보가 나무에 열리지 않고 상징이 모래밭에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기호는 지성을 가진 의식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암호는 절대 유기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죠. 암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암호는 언제나 그 배우에 어떤 의도나 의식을 숨기고 있겠네요? 랭던의 입가에 교수다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유전자 코드, 묘한 역설이지요. 암브라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유전자 코드는 당연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이다. 랭던의 논리에 의하면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DNA는 어떤 지성을 가진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직감적으로 우주의 배후에 어떤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학의 정확성, 물리학의 신뢰성, 우주의 대칭성을 목격할 때마다 나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자국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있는 더 큰 어떤 힘의 그림자라고나 할까요? 암브라는 랭던의 말에 실린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우리가 신을 두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모두가 저마다 다른 형태의 진실을 품고 있고요. 에드먼드가 언젠가 과학이 우리를 통합시키기를 희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지요.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 우리가 중력을 숭배한다면 중력이 사물을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 차이도 없을 것이다. 이제 험난한 여정을 함께한 랭돈과 암브라에게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암브라는 그의 대원들을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앞으로 다가가 두 팔로 로버트 랭돈을 끌어안았다. 랭돈도 따뜻이 그녀를 감싸 안고 그 상태로 몇 초가 흘렀다. 그 순간 암브라 피달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에드먼드가 한 말, 사랑과 빛의 에너지가 무한히 뻗어나가 우주를 가득 채운다는 말이 갑자기 온전히 이해된 기분이었다. 사랑은 유한한 감정이 아니야. 우리는 무한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 우리의 가슴은 필요한 만큼 사랑을 만들어내지. 암브라는 깨달았다.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결말이 다 밝혀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저는 이 수수께끼의 진정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